근데 우리나라 토양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선진국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훨씬 더 비옥합니다. 유럽도 이제 유럽이 어디냐에 따라 이제 다른데 대체로 유럽은 더 비옥하지 않은 거예요, 유럽보다? 그 우리가 유럽으로 선진국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들은 주로 석회암으로 주류된 토양들이고 우리는 이제 화강암이나 화강 편마로 주류된 토양들이거든요. 유럽이랑 비교를 하면 사실은 어느덧 우리랑 크게 비옥도는 다르지 않아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고요.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도 굉장히 비옥한 토양들이 있죠. 그런 토양들 외에는 나머지는 작물의 특성이 반응하는 게 달라진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어쩐 일이세요? 오늘 토양 이야기, 흙 이야기 하려고 저도 왔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오늘부터 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흙이나 토양에 대한 얘기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국립농업과학원의 허승호 박사를 모시고 흙에 대해서 다양하게 약간 좀 소개 같은 인트로덕션 같은 느낌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승호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토양을 전공하고 있는 허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먼 길을 이 프로 때문에 와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흙에 대해서는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흙에 대해서는 어떤 흙이 가장 좋은 흙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흙이 또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네. 사실 그 질문은 이제 아마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흙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에 적합한 토양들이 있고 또 밭에 적합한 토양들이 있고 뭐 과수에 적합한 토양들이 있고 그래서 그 토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농업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좋은 토양들이 좋은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산성이 좋은 토양은 뭐 또 작물별로 다를 거고, 그죠? 그렇죠.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제주도 토양은 어때요, 그럼? 제주도 토양은 굉장히 특별한 토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토양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는 크게 전 세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인데, 하나는 FAO라고 해서 국제 식량 농업기구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농무성 USDA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950년대 이제 전쟁 이후에 미국 사람들의 원조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재건을 했기 때문에 그때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런 농업 토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토양 조사를 실시했었고, 그래서 그때 배우셨던 분들이 다 미국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미국 분류로 지금까지도 저희들 토양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12가지 있는데, 제주도 토양 같은 경우는 화산해토라고 그럽니다. 화산해토. 우리나라에는 제주도밖에 없죠. 아닙니다. 울릉도도 있고. 울릉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철원 평야에도 과거에 용암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화산해토는 토양이 비옥한 편인가요, 아닌가요? 대체로. 비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검은색의 토양들이 원래 비옥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토양들이 검은색 토양들인데, 이 이제 근원들이 달라서 다른데, 이제 화산의 토양 같은 경우는 그 화산재에서 만들어진 토양이다 보니까 이제 검은색을 띠게 돼 있고, 검은색 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얘기할 땐 유기물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은 그런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토양일수록 검은색을 나타냅니다. 검은색 토양은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검은색 토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또 지역 중에 이제 주로 이제 화산재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고산지대에 보면 초지에, 그러니까 풀에서 만들어진 그런 토양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고원 토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색깔이 검습니다. 일본은 그러면 이제 화산섬으로 보통 분류하잖아요. 전부 다 화산섬은 아니겠지만은 일본은 토양이 그럼 우리보다 좀 더 덜 비옥하겠네요, 상대적으로는. 비옥도 자체를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이제 비옥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초지에 따른 검은 토양이 되게 비옥한 토양입니다. 문명의 발달도 다 그런 토양들과 다 연계가 있긴 한데, 제주도나 또는 일본처럼 화산재에서 만들어진 토양들은 비옥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음이온,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다 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쉽게 농업에서 얘기하는 큰 비료 성분들 중에서 질소, 인산, 칼리라는 게 있는데, 그 인산을 토양에 굉장히 강하게 흡착하고 있어서 식물체가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인삼 비료를 가장 많이 뿌리는 아. 국가죠. 하지만 그렇다고 인삼 비료가 호수로 잘 들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토양이 강하게 흡착하는 것 때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근데 제주도는 우리나라가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근데 농업을 크게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도 인삼비료를 많이 잘 주게 된 결과인 거죠. 근데 이제 제주도도 보면 제주도 그런 화산 해에서 만들어진 토양들이 제주도로 보면 우리가 일출봉이라고 하는 성산 쪽, 그다음에 일몰 보는 수월봉이라고 고산 쪽이 있는데 일출봉 쪽, 그러니까 제주도 그 한라산 중심부에서 일출봉 쪽으로가 그 화산재에서 만든 토양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반대편 서쪽에는 일반 육지랑 유사한 토양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주도도 생산성으로 보면 그 육지 토양 비슷한 곳과 그 반대인 곳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이효리가 살았던 그 동네는 이제 비교적 육지 토양하고 많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저쪽 성산 쪽은 네. 훨씬 더 화산의 화산. 영향을 많이 받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기가 주로 다 초지라서 거기 목장. 아. 제주도에 있던 목장들은 주로 그쪽 동쪽이 주로 분포되어 네. 있었고 서쪽은 이제 그 농경지로 많이 유지돼 있고 현재 제주도에서도 그나마 평야로 있는 수월봉 밑에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이 과거에는 거기 이제 밭벼를 제외하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비옥한 땅이 비싼 땅이었나요? 아무래도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문전옥답이란 말도 있었기 때문에 문전옥답이란 말은 어쨌든 그런 토양이 엄청 중요한 땅이고 뭐 어쨌든 문에서 가까웠게 그런 땅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땅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그게 훨씬 더 비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토양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선진국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미국 비교하면 비옥하지 않 미국이 훨씬 더 비옥합니다. 유럽 유럽도 이제 유럽이 어디냐에 따라 이제 다른데 대체로 유럽은 더 비옥하지 않은 거예요, 유럽보다. 이 토양을 만들어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지만 토양을 만드는 과정도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암이라고 그래서 암석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암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거기는 이제 주로 그 우리가 유럽으로 선진국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들은 주로 석회암으로 주류된 토양들이고 우리는 이제 화강암이나 화강 편마로 주류된 토양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옥들하는 것들이 식물들은 지들이 잘 자랄 곳 처음에 거기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거기에 적응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서 잘 자라는 식물을 여기다 심으면 안 자라고 여기서 잘 자라는 식물을 거기다 심으면 잘 안 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것들이 더 비옥하냐는 사실은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면 유럽이랑 비교를 하면 사실은 어느덧 우리랑 제가 볼 때는 크게 비옥도는 다르지 않은데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고요.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도 굉장히 비옥한 토양들이 있죠. 그런 토양들 외에는 나머지는 작물의 특성이 반응하는 게 달라진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석회암 유래 토양이라서 물이 안 좋아서 거기는 맥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그리고 탄산수가 발달된 거고요. 우리는 금수 강산이라서 물이 좋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물 먹어도 되는 곳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산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또 배가 고팠잖아요. 그 배가 고픔을 잘 극복해내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는 쌀이 생산하기에는 비옥한 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 굉장히 오래된 우리 뭐 역사로 보면 무슨 타나미가 개발 뭐 신석기 시대인가부터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그 당시부터 그게 존재했었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제 구석기 시대도 여기가 온대 지역이 있는지는 그건 알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일단 쌀이 생산이 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이. 그러니까 밭벼하고 논벼하고 수량 차이를 하면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생산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과거에 뭐 어쨌든 신석기 시대 저희들 타나미나 있는 거로 봐서는 아마 그 시절에도 여기 물이 많았던 뜻이고 그러면은 물이 많으면 밭작물을 잘하지 못합니다. 아마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특징이 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또 이게 또 토양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인산을 강하게 흡착하지만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토양이 이제 강하게 흡착할 때 토양이 쓸려 내려가지 않으면 그 수계로 그러니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동고 서저 동쪽은 굉장히 높죠. 서쪽은 낮고 그 비는 또 많이 내리는 편이죠.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지금 우리나라에 내리는 강우량 한 1년 1,300, 1,400mm 정도 되는 거에 한 70, 80%가 여름철에 다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우들에 의해서 이 경사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쓸려 내려갑니다.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토양이 흡착하고 있는 인산들도 쓸려내려갔듯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질소 성분들, 우리가 이제 식물 키울 때 제일 큰 성분인 질소, 인산, 칼륨인데 질소 성분들은 물 따라 이동합니다. 물 따라서. 그래서 물이 경사지다 보니까 물이 이제 경사 따라 이동할 거잖아요. 그러면 질소도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것들이 다 이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토양을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비옥하냐 아냐냐 이렇게 내리잖아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럼 왜 그렇게 농사가 잘 안 되고 배가 고팠을까? 인구도 적었는데 요즘은 또 이제 잘 먹고 뭐 충분히 넉넉하게 먹는 시대잖아요. 사실 뭐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럼 그게 토양 때문에 기인했다고 보는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나라 토양 자체는 생성적으로 원래 비옥하지 않은 토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CEC라고 해서 양이온 뭐 교환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좀 어려운 게 점토광물이라고 또 그 안에 보면 그 암석이나 조암광물이라는 거 그걸 또 뭐 이런 이루고 있는 점토광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점토광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그 양분들을 흡착하거나 수분을 흡착할 능력이 없는 점토광물이라는 것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료가 없었으니까 그것들이 양분을 붙잡거나 수분을 붙잡는 능력이 주어져야 식물체가 뿌리로부터 그걸 뽑아 먹을 수 있는데 그 붙잡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옥도가 굉장히 낮은 생성적으로 낮은 토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토양에서 양분을 잡아주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광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도 이제 뭐 물이 들어가면 팽창을 하면서 물을 잘 잡아주는 성질이 있는 그 입자들이 있고 입자는 가늘수록 뭐가 많이 흡착을 하잖아요. 굵으면은 모래가 물을 흡착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토양을 구성할 때는 입자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토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네. 그런데 토성. 그런 게 굉장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점토라는 거고 그 점토가 어떤 점토가 이제 구성이 됐느냐. 그래서 잘 부풀어 오는 광물 있잖아요. 물을 잘 흡수하는 광물이냐 아니면 또 이 흙이라는 걸 항상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네. 항상 전하를 띠고 있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토양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번개를 치면 하늘에서 땅으로 들어오죠. 여기가 전기가 없으면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도 이제 양극에서 음극으로 움직이잖아요. 똑같이 그럼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이 토양 입자가 전하를 안 띠면 그게 번개 쳐서 땅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사방으로 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데 음이온이 있으면은 그 비료라는 게 전부 다 양이온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하간 이렇게 뭡니까? 결합을 해가지고 비가 와도 씻겨 내리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죠. 이래야 이제 보면은 토양이 비옥한 형태를 가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모든 거에서 다 별로고 또 입자가 설사 있더라도 가는 점토가 또 비가 많이 내려놓고 또 실려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생성적으로는 원래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비옥하지 않은 토양, 그러니까 모암 자체부터 그다음에 기후대까지. 지금처럼 기후대 그다음에 이제 지형까지 포함해서 쉽게 비옥한 토양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평야지도 많지 않고 네. 그걸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어떤 일 들어갔어? 보통 객토란 말 일반적으로 사람들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 이제 성질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 객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유기물도 많이 집어넣고 거름 만들고 옛날에 7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 산에 가 나무 베가지고 후천적으로 노력을 많이 엄청난 노력을 했었죠. 그 거름이라는 게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토양에 섞이잖아요. 그럼 색깔이 조금씩 바뀐다고 아주 많이 들어가면은 푹신푹신해지고 푹신푹신해진다는 얘기는 잘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기물이 들어가면 좋은 토양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유기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토양은 이제 100% 볼륨을 올 때 100%를 보면 50% 정도가 고체. 지금 말한 토양 입자, 소일 텍스처라고 하는 토양 입자들 고체로 된 모래보다 작은 실트 작은 점토라는 것을 구성을 50%하고 나머지 50%가 뭐 일단 뭐 물이 다 채워져 있으면 토양 안에 구멍들이 있거든요. 공극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극들을 물로 채우느냐 기체로 채워 있느냐 상태. 그 50대 50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50대 50인데 한 나머지 한 2% 3% 정도를 지금 말한 유기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말한 아까 비옥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유기물이 몇 퍼센트? 3%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흑토 같은 경우는 거기는 17% 20%까지 갑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냥 뭐 유기물 덩어리죠. 유기물 덩어리라서. 네, 제주도 토양은 유기물 많습니다. 제주도 토양은 거기도 유기물이 높은데 제주도 토양은 많은 곳은 40%까지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유기물이 많은데 이제 생성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초지 토양하고 달라서 얘는 그러니까 알로펜이라고 부르죠. 결정 구조가 없는 알로펜. 그래서 음이온 흡착력이 되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인상 같은 걸 붙들기 때문에 식물체를 뽑아먹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지. 예, 그래서 좋은 땅이. 대신 이제 제주도 토양의 특성은 뭐냐면 그 유기물함이 높으니까 구멍들이 많은 거죠. 그 구멍들이 많아서 물이 잘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주는 비가 와도 금방 하천이 없잖아요. 가시면 네. 하천이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비가 오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으로는 잠깐 흐르고 그다음에 사라지면 다 땅속으로 들어가요. 구멍이 커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주용수인 거고 지표수는 없어요. 지하수 주용수이고 지하수가 주용수이다 보니까 농업 쪽에서 지하수 쓰고 지금처럼 제주도가 이제 많이 관광지 되다 보니까 뭐 호텔이니 뭐 이런 거 뭐 리조트니 막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지하수 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삼다수 회사도 있잖아요. 네. 그럼 지하수를 다 뽑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주도 밑에 제주도란 땅 밑에 그 지하수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하수가 담겨 있는데 바닷물하고 밀도가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 지하에서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서로 세력싸움을 하거든요. 비가 많이 내려오면 지하수가 많이 차니까 이제 민물이 바닷물을 좀 밀어내고요. 뭐 가뭄이 들었다 건조하다거나 하면 땅 많이 쓴다 그러면 이제 바닷물이 거꾸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요즘은 그게 이제 용천수라고 아시죠? 그 바닷가에서 물 나오는 민물 나오는 것. 그게 다 그것들입니다.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싸우는 건가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많이 내리면 거기로 왜냐면 더 이상 밀고 못 나가잖아요. 바다가 워낙 뭐 부피도 커서 절대 힘이 있어 밀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어쨌든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데 비가 많이 왔으니까 땅을 채울 건 다 채웠단 말이에요. 채운 나머지들이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될 곳이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닷물과 민물 만나는 곳에서 이제 뚫고 나오는 거죠. 거기가 다 용천수. 뭐 주로 해녀분들 거기서 뭐 씻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곳들 하는 곳들이 다 그런 것의 결과물입니다. 소금물이 좀 섞여 있겠네요. 소금기가. 안 섞여 있죠. 아하. 안 섞여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돼서 이제 지하수 워낙 많이 뻗으니까 바닷물이 이제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바닷가 근처의 농경지에는 지금 바닷물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물을 주는데 작물에서 물을 주는데 바닷물이라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결과물입니다. 보통은 자기의 그 밭의 밑으로 예를 들면 지하수를 뽑았을 거잖아요. 네. 그럼 바다 가까운 곳은 원래는 이게 민물이 거기까지 밀고 들어가서 계속 용천수 나올 정도까지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다 이제 민물이 차지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많이 뽑았으니까 용천수는 안 나오고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주도 토양 밑으로 들어와서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영역에 있는 애들은 바닷물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서 해수가 물론 좀 섞여 있긴 하죠. 약간 섞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조회수는 잘 안 나올 것 같죠. 걱정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좀 분발을 해주셔야 되는데 허 박사님. 사실 허수고 박사하고 저는 옛날에 오랜 직장 동료예요. 20대 때부터 봐와가지고 네. 서로가 사이가 많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도 같이 했어요. 운동. 험악한 운동도 같이 하고. 어떤 운동을 같이 하셨어요? 뭐 무술도 같이 하고. 하여튼 농구도 같이 하고 뭐 하여튼 보면서 그때 어린 시절을 같이 지낸 친구라 가지고 네. 제가 대체로 좀 막대하는 게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제 좀 곤란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요즘 산림청 양상 핫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산에다가 산토양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소나무밖에 심을 게 없었다. 그다음에 뭐 아카시아가 잘 자라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산림 토양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산림 토양은 쉽게 하는 지표로 이제 우리가 산도라고 그럽니다. 산도 pH. 보통은 예전에 이제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흙살리기 운동이라고. 지금도 농협에 흙살리기 본부가 좀 있고요. 흙이 죽었다고 흙을 살리자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농경지 토양에서 pH가 과거에 한 5.5, 6.0, 보통은 7.0이 중성이고 7.0 밑으로는 이제 산성, 7.0 이후로는 알칼리성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제 7.0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그 산성인 토양이니까 pH가 5.5, 6.0이니까 산성이니까 이걸 다시 살려야 된다. 근데 그게 pH가 5.5, 6.0이 된 이유가 다 비료 농약을 줘서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있었죠. 예. 산림 토양은 pH가 지금 현재 측정 거기도 계속 그 모니터링 하거든요. 4.0에서 4.5 사이에요. pH 4.0에서 4.5 사이. 왜 그래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산림 토양이 더 죽어 있는 거예요.
산성이니까. 이 우리나라만의 특징인가요? 아니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가 특별히 나쁘다고 할 것도 없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나무들이 잘 안 자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pH의 문제. 왜냐하면 소나무가 잘 자라는 pH는 4.0에서 4.5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이란 자기 사는 조건에 어쨌든 최적화를 시킵니다. 식물들은. 자기 사는 조건 최적화 시키기 때문에 산림 토양이 4.2, 4.5라는 그 토양 조건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소나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맞춰온 거죠. 왜 이제 그 pH가 낮냐 그러면 보통은 뭐 우리나라 원래 암석이 산성암으로 더 유래됐다는 게 암석도 분류를 하거든요. 네. 산성암, 연기성암, 중성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모암 자체가 산성암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 분류를 하면. 근데 암석 자체가 산성을 띠거나 이러진 않아요. 우리는 그 이해하셔야 될 게 맥번석을 하면 뭐 몸이 좋아져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암석 자체는 아무걸 띠질 않습니다. 백반석하면 몸이 좋아져요? 안 좋아지. 오히려 그게 저 발암 물질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 맥반석이요? 예. 그러니까 맥반석 암석 자체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적에서 나오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뭐 황토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든지 가열이 되면 거기서 다 열적에서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몇 도에서 나오냐는 각자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맥반석이 더 좋다라든가 뭐 이런 건 없고 실제로는 맥반석은 정말 가루가 돼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발암물질 쪽에 분류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암석이 오히려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암석 자체일 때는 아무런 영향이 안 줍니다. 근데 어쨌든 산성암으로 분류되는 암석부터 왔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 강우가 아까 여름에 집중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H2라고 산소가 가운데 있고 수소가 양쪽으로 벌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애들은 그게 딱 180도를 이루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화학적 결합 구조를 하면 근데 물은 104.5도를 이룹니다. 독특하게.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 할 때 물에 담궈 놓으면 불죠. 네. 만약에 얘가 정확하게 180도면 불지를 않아요. 근데 걔가 104.5도를 이루기 때문에 뿌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뭐 일종의 그 용매 역할도 물이 하는 거고요. 뭔가 뭘 이렇게 불려나게 할 때 하는 역할을 이제 물이 할 수 있어요. 104.5도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도 전기를 띠고 산소도 전기를 띱니다. 원래는 정기적으로는 수소 플러스 1 플러스 1 두 개 하고 산소 마이너스니까 합치면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가 이제 그러니까 전기를 다 띈 거죠. 비가 다 전기를 띠는 거죠. 이렇게 막 먼지 낀 날. 비 내리고 나면 하늘 깨끗해지죠. 왜 그러냐면 그 먼지라는 것도 그 아까 말한 점토 입자들 정도 사이즈보다 작거나 그렇거든요. 걔들에다가 빗물이 이제 내려오면서 전기를 띠죠. 전기 띠야 돼. 이게 수소가 플러스니까 이게 예를 들면 먼지 입자는 마이너스 거라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마이너스로. 붙어서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비 와서 하늘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정교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네요. 화학까지는 아니라도. 그게 이제 그 산성 예, 그 산성의 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죠. 정기적 이중식이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양이온 양분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들 얘들 붙들고 있거든요. 토양 입자하고 양분이 이렇게 결합돼 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얘들 다 플러스고 토양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물이 많이 들어올 거죠, 토양으로. 그럼 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소 이온, 플러스가 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떼어내고 지가 더 그 자리에 붙는 거예요. 그럼 떼어내는 어떻게 되냐? 떼는 애들은 지가 물이 끌고 내려가서 밑에 층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토양을 구분할 때는 지금 용탈층, 요 떼어내진 입자들이 떼어내진 층을 용탈층, 밑에 쌓이는 층을 집적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끌고 내려가요. 그래서 토양 입자에 이제 수소가 많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pH는 뭐 우리 남 박사님 전공이시니까 수소 이온 농도라서 수소가 많을수록 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나마 산림은 pH 4.0에서 4.5 사이고 농경지는 지금 6.0에서 6.5 사이인데 그런 이유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비료를 줄 때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칼슘 이런 거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온 거죠, 사실은. 비료를 줘서 올라온 거예요. 자연적으로 놔뒀으면 더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 토양의 pH가 낮은 거고 그렇지만 소나무는 그 낮은 pH 조건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최적적. 걔들이 알칼리성 가서 못 삽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 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비료를 주는 게 농경지에 좋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식물도 그걸 계속 뽑아 먹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의 양분은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든 양분이 일정하게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통해서 식물차에서 뽑아 먹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족해질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계속 보충을 해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화학 비료가 환경 오염을 시킨다라던가 이제 좀 우려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국정과제에 밭에서의 빗점 오염 저감을 하겠다고 이제 비점 오염, 비점 오염. 비점 예. 오염, 네. non-point source. 어. 그래, 하나의 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공장이 하나의 점이잖아요. 네. 이걸 포인트 소스, 점 오염원이라고 하고 네. 농경지 같으면 넓게 퍼져 있잖아. 아. 하나에 특정할 수 없잖아. 네네. 이거를 비점 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 쪽에서는 오염 소스를 오염원을 두 가지를 분류하는데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점오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쨌든 출구가 하나 있잖아요. 공장 보면 이렇게 나오는 출구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가정 내에 나오는 출구가 하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 가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점오염이라고 부르죠. 점오염이라고. 네. 근데 똑같이 공장이라도 이 관통해서 나오지 않고 무슨 야적해 놨는데 비 와서 그 위를 흘러서 내려오서 흘러 들어가면은 그건 이제 비점오염이 되고 네. 주로 그렇게 넓은 그 면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농경지, 산림, 도로 뭐 이런 데들이죠.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은 이제 비점오염이라고 그러죠. 근데 걔들이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빗물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런 화학적인 토양과 관계된 화학적 부분들은 빗물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공익직불제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원래. 공익직불제가 뭐죠? 공익직불제는 이제 지금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90년대 한 중후반에 뭐 남박사님 잘 아시지만 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뭐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그 공익적 기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었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여러 가지가 환경에 있었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벼가 이제 주정목이니까 논을 생각을 하면 벼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물을 주잖아요. 근데 물을 주면서 이제 이게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 효과를 보면 뭐냐면 물을 담가 놓기 때문에 물에 지하수가 생성이 되는 거죠. 지하로 침투가 되잖아요. 그럼 지하수가 생성되죠. 그럼 지하수가 생성되는 기능들은 긍정적인 기능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넘쳐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 물에 녹아 있던 양분, 아까 들은 질소 같은 게 이런 애들이 따라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부정적 기능이 되고. 그걸 우리는 이제 멀티펑션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용어는 잘 안 쓰고요. 엑스터널리티, 외부 효과. 그래서 포지티브 엑스터널리티, 그다음에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공익직불제까지 연결이 되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OECD 가입하면서 그 전에 주던 보조금을 다 없었어야 돼요. 지금 공익직불이란 말이 이제 다이렉트 페이먼트란 말인데 그 전에 보조금이란 말은 서브시디란 말을 썼거든요. 네. 근데 OECD 가입하면서 서브시디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렉트 페이먼트를 주는 이유는 그래 그렇게 환경에 그 포지티브한 엑스터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직불금을 많이 줍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남 박사님이 워낙 많이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부작용도 있는데 그 당시 한 2000년도쯤 됐었나요? 그 2000년 전에 있잖아요. 90년대 말부터. 그게 농업계에서는 이 공익적 기능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환경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많은 농민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생각이 많이 굳어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짓는 건 환경에 부하를 주는 일이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익스터널리티처럼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는 OECD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OECD 가입한 순간부터 서브시디를 없애야 했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지금 공익직불금으로 다 전환이 됐고 그 농식품부에서는 대부분 아마 직불금 쪽으로 다 이전이 돼야 되고 현재 그래서 그 원래 비료에 지금 화학비료가 하는 비료에 그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보조금을 없애서 화학비료에. 근데 현재 에너지 쪽에 이제 보조금이 남아 있는 거죠.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OECD 가입해서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현재 아직까지 남아 있는 에너지 보조금이 있는 중이고 그래서 만약 근데 농업인들께서 이 직불금하고 보조금 또는 뭐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불금하고 보조금을 그 명확하게 구분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개념상은 너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농민들은 구분 없이 받지만은 네. 정부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불금이라는 거는 예산을 100원을 만약에 이 농민을 지원하는 예산이면은
예전에는 100원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뭐 비료값을 보조해 준다든가 농약을 보조해 준다든가 농기계를 보조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썼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라. 이게 경쟁을 해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소득에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소득으로 줘버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네. 그걸 명분으로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가 공익적인 공익적 기능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뭐죠? 허박사가 있는 곳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 부서에서. 남 박사님 말씀한 것 중에 이제 생산 연계가 안 되는 생산 비연계. 그래서 생산 연계 보조금은 안 되는 거고 생산 비연계 일종의 보조금 같은 성격하는 게 이제 직불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신에 그걸 받는 대신에 농업인들은 그 받는 사람은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래갖고 상호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무사항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환경에 공익적인. 이득이 되는 것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이것도 할 말 많은데 그러니까 외국에 유럽에 그 직불제를 하는 국가에 가면은 농민들이 뭘 서류 작성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불평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같은 경우는 유럽에는 기술센터 같은 게 없으니까 농업회의소에 있는 직원들이 도와주거나 하는 이걸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한 얘기로 보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잘 안 하잖아요. 예. 기록을 잘 안 해요. 아, 이거 가지고 할 말 많은데 왜냐면 기록을 잘 안 하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농민들이 기록을 안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비료를 얼마 썼는지 농약을 얼마 썼는지 생산비를 얼마 썼는지를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대충 감으로 알죠. 그다음 물건을 팔았는데 얼마에 받았는지 농민은 알지만 있잖아요. 이게 또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농산물을 얼마를 팔았는지 알아야 정부에서 아 이거를 할까 뭔가를 대책을 세우는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한 것처럼 이게 과세를 하자는 주장도 이제 그런 것 때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원래 이제 그 농업 환경 정책이 이렇게 직불금을 줄 때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당신 이거 저 잘못했어 예를 들면 환경에 뭐 해가 되는 어떤 활동을 해서 그런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인센티브 야 이렇게 해서 바꾸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좀 바꾸자 너 대신 내가 저 인센티브 줄게 하거나 아니면 투입 자재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정책 수단을 쓰는데 우리나라 현재까지는 그 정책 수단에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OECD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 유발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네가 오염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뭘 벌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거 대신에 이렇게 하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돈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직불금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 형태라고 보이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제 그걸 받으시는 분들은 원래는 영농일지도 작성을 좀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일종의 권고사항. 그러니까 사실은 권고사항이고 해야만 한다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그냥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사실 이걸 가지고 세게 얘기를 하면은 다 이걸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세게 얘기 안 하거든요. 원래 하면 세게 얘기를 하면은 다 해야 돼요. 이게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받는 거는 전부 다 이유가 있어 조건을 붙어서 다 가는 거거든요. 유럽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받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가 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농가를 등록하면서 직불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많죠. 네. 왜냐하면 이런 의무사항이 약하니까 그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를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 상호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업인들이 그거면 상호 준수니까 우리는 돈을 주는 예를 들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받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영농일지 작성하고 비료 얼마 썼는지 농약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줘서 실제 그 사람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주잖아. 이만큼 주지 마세요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제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최근에 비료값 많이 올랐을 때 정부에서 비료값을 지원해줬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보조금 섭시디에 해당하거든요. 보조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규정을 위반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사실 뭐 한국 농업이 그렇게 수출하는 게 없으니까 이 뭐 부분들은 그런 거죠. 사실 기록에 남게 되면 여기서는 표시해 농업인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이제 어떤 무역 협상 가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가지고. 그래서 사실 또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값을 안 받는 것도 있거든요. 원래 물값을 OECD 국가는 다 받아요. 물값 안 내는 거 아셨어요?
농수 예, 비용을 저수기가 몰랐습니다. 전국에 한 네. 저수기 몇만 개 있죠. 거기가 네. 몇만 킬로 정도의 수로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한 몇 조 원 돈을 쓸 겁니다. 뭐 2조, 3조에서 농식품부로부터 한 2조 가량 매년 이제 지원을 받죠. 에너지는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거고 에너지도 물값은 안 내는 거고요. 물가서 안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보면은 전부 다 보조에 해당하잖아요. 네네. 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는 거죠. WTO에 예. 만들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이제 OECD 보고서 이런 데 보면 항상 그런 것 좀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이제 농업인들께서는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가서 지금도 이번에도 뭐 관세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협상할 때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사실 이것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기록하고 뭐 하고 뭐 하는 것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되는데 요만한 좀 작은 농가들이 사실 그거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뭔가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환경이든 뭐 작동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보면은 좀 그렇죠. 좀 큰 농가들은 농업. 그렇죠. 제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근데 작은 농가들인데 그런 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죠. 작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자동화를 해서 그 기록조차도 이렇게 농업인이 들이 연세들도 많기 때문에 그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 덜 손이 가시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까도 이제 한편은 연구도 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공익직불금 말고 공익직불금에는 이제 뭐 기본형, 선택형, 뭐 또 선택형에는 뭐 전략작물, 뭐 친환경 직불, 그다음에 뭐 경관직불 뭐 이런 것들이 축산, 뭐 친환경 축산 이런 직불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직불금도 나올 거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이라는 건 또 있거든요. 농업인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당 얼마씩 돈을 줍니다. 그거를 이제 그 마을 단위로 하도록 해서 마을 단위로. 그래서 마을에 누군가가 특히 이제 좀 깨어있는 마을에 깨어있는 뭐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마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는 공동 활동이 있고 개인 활동이 있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어요? 네,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실행하고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게 39개 마을이고 이제 농식품부 지금 정책 방향으로는 매년 40개씩 더 선정해서 늘리겠다는 그런 지금 뭐 보고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공동 활동이 있어 갖고 농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공동활동이 있어서 공동활동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같이 마을 나와서 마을 경관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뭐 쓰레기도 치우고 하는 활동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공동활동. 개인 활동은 자기 논이나 밭에서 예를 들면 내가 작물을 수확했다 그러면 수확하고 남은 작물들을 잔사를 구겨다 남겨놓는 거죠. 그런 이유는 아까처럼 토양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위에 작물이 남아 있으면 비가 내려도 토양이 안 쓸려 내려가니까 그건 당신 고생했네. 그 고생은 내야 일종의 이제 그 크로스 컬러 컴플라이언스처럼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지불해 주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그 토양, 그다음에 생태, 용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 이제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실제 농업인들이 하도록 해놨지만 휴대폰에서 당신들이 지금 활동한 거를 증명하시오. 왜냐면 그것도 이제 이행 점검을 해야 되거든. 했는지 안 해서. 그걸 하도록 되었는데 힘드니까 지금 뭐냐면 그 마을마다 지원 조직이 또 있습니다. 지원 조직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이 대신 가서 그걸 이제 찍어주는데 그게 사진 찍어갖고 보고서 써갖고 거기다 붙여갖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바로 그거 찍으면 이렇게 바로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토양의 비옥도를 좋게 하는 그 공익직불금 준수 사항도 있는 건가요? 그럼 이제 유기물 뭐 투입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하죠. 근데 이제 사실 유기물이라는 게 또 아까 기후변하고 이제 토양 관리가 물어보셨으니까 유기물이라는 게 양 측면이 있습니다. 유기물이라는 게 온실가스의 배출 소스이기도 하고 탄소를 토양에 저장시키는 기능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토양 탄소를 저장한다고 하는데 사실 논 상태에서는 토양 탄소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메탄 발생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 값이 다른데 논은 이제 주로 메탄이 발생한다고 그러고 이제 메탄 얘기 나서 그러는데 그 지구상에서 메탄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 유전 아닌가요? 지구상에 메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 지구상의 50%를 논? 열대 우림에서 만들어냅니다. 열대 우림에서. 그러니까 아마존. 그다음에 저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런 뭐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다음에 저기 아프리카.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쪽에서 밀림을 다 밀어버렸으니까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발생한 데가 열대 우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농업은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메탄 발생하는데. 농업 분야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하는 걸 가지고 항상 강조하는 쪽으로 왔었어요. 논에서 메탄이 나와요. 근데 네. 지금 메탄 나오는데 메탄 1은 지금 CH4라서 자연적으로 보면 어떤 식물 키우는 곳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곳이 이제 그런 논, 습지. 우리 뭐 습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메탄에란 발생하는 CH4라서 메탄의 소스의 C는 유기물입니다. 아까 말한 거름이라고 하는 그런 유기물들, 식물체들 이런 애들이 이제 썩으면 유기물이 되니까 네. 그게 C의 소스는 유기물이고 H의 소스는 물입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는 C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C를 줄이거나 H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농업에서는 C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H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게 무슨 간단관계니 무슨 논물약계 되겠니 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또 이제 탄소 저감의 역할을 했으니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의 역할을 했으니 어느 정도 돈을 또 주는 이제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열대우림에서 메탄이 많이 나오냐? 자연적으로. 전 지구의 50%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기후변화랑 또 연계되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갑자기 오늘도 뭐 비가 중국에서 뭐 내리던 엄청 내리던 저 비가 지금 우리나라 옮겨온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강우량 예보가 되게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상태는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내리지는 않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 남수장님의 저나 이제 젊을 때 어릴 때 보면 30도, 32도, 33도만 돼도 막 뜨거운 여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열기 밑에서 농구했었죠. 근데 지금은 36도, 7도, 8도, 9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적어도 이제 한 5, 6도가 오른 거잖아요. 증발산량이 늘어납니다. 증발산량. 증발산량이 뭐냐면 증발은 토양으로부터 물이 이제 증발돼서 기체에서 날아가는 거고 증산은 식물체가 기공을 통해서 그 숨을 쉬는 겁니다. 그 식물체가 기공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수증기를 날려보내는 겁니다. 네. 그게 과거에는 32, 3도 때의 증발산량하고 39도의 때의 증발산량은 다릅니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증발산량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열대우림이 왜 이제 메탄 나오느냐 근데 열대우림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나무들이죠. 그 이파리 하나 떨어지면 그 이파리가 엄청난 유기물입니다. 근데 거기 거의 매일같이 비 내리죠. 아시다시피 뭐 스콜도 있고 매일같이 내리잖아요. 그냥 항상 물이 있고 유기물이 있죠. 아까 말한 메탄의 소스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걔네들은 왜 그러냐? 왜 또 물이 많냐? 그럼 비가 많이 내린 이유는 뭐냐면 적도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더운 지방이거든요. 가장 더운 지방이 무슨 지금 말씀드린 증발선량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증발선량은 수증기니까 이게 이제 공기가 물이 증발해서 막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이제 기온이 내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산지역이 나올 거잖아요. 산지역이 되면 얘가 어디서 어떻게 돼요? 응결을 하죠. 응결해서 빗물이 돼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기후 그것도 되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특히 이런 스콜성 강우들 되게 요즘 많이 생겼는데 과거보다 그렇게 많이 이제 증발산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 5도 정도면 증발산량이 엄청나게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자, 이제 기왕 오셨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농가원에서 농업과학원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토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토양 모니터링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미국 돈을 받아서 토양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고 70년도, 80년도까지 해서 90년도까지 해서 비옥도 사업까지 다 끝내고 그거를 이제 전사나 90년도 말에 미국이 UNDP가 지원해가지고 네. 농업과학원에서 선생님부터 수많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월급이 많았으니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토양을 동시에 조사했어요. 그게 이제 비옥도 70년대. 예, 비옥도 조사까지 다 해서 토양 지도를 만들었고요. 80년대였나 그게? 예,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 90년대까지 있었죠. 90년대까지 하고 90년대 후반부터 이걸 전산화를 했고 토양도는 많이 전 세계 다 만들었는데 가장 정밀한 토양도 우리는 그 스케일이 1대 5천. 우리나라가 작잖아요. 미국은 잘해도 1대 2만 5천. 안 그러면 5만, 뭐 10만 뭐 이런 식의 사이즈인데 우리나라는 1대 5천이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토양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거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열심히 부분이죠. 했었죠. 열심히 했었고.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 돈보다는 사실 이제 미국 돈 받아서 이 토양 지도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도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합병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토양 지도 그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탈을 하려면 어디가 생산성이 좋은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쪽 가서 주로 해서 막 해올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 다 토양 조사를 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면 그 나라 토양 지도를 그립니다. 어디가 생산성이 좋은 건지를 파악을 해서 그럼 농업을 하려면 그런 데 가서 해야 되고 그러면 수탈을 하려도 그런 데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국주의들은 다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럼 그 토양 지도는 우리가 공개해서 볼 수가 있나요? 그럼요. 지금 다 전산화돼서 국민 누구나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흑토람이라고 합니다. 흑토람. 토랑. 실제로 이제 종이로 그린 지도를 보고 싶으시면은 네. 예, 이쪽 연구소를 방문하면 돼요. 아. 그래서 토양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있잖아요. 네. 마치 박물관에 있는 장비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가면 재밌어요. 재밌고. 근데 토양 조사 인력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1세 그때 그 UNDP 사업을 했던 네. 70년대 80년대 했던 그분들이 은퇴를 다 했을 거잖아요. 네. 후세대가 이제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아마도 농과대학에서도 토양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사라졌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연구비를 지원 안 하잖아요. 첨단 뭐 바이오니 AI니 무슨 AI 이런 걸 해야 이제 연구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직 학문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지는 거죠. 기초학문들이. 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농업 수출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식품 자체 수출할 수도 있지만 또는 해외 가서 그런 걸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해외 개발. 그런 외국 나가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뭐 새로운 작물들 뭐 재배할 뭐 농경지를 확보한다. 그럴 경우에는 토양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토양 조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세요. 토양 조사 어떻게 하는지? 그 원래 이제 저희 지형도나 이런 걸 들고 나가서 지형도는 있어요. 지형도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아니, 토성 아마 그걸 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형의 특성이라든가 뭐 모함이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주변의 하천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봐서 그다음에 토양의 발달 정도 이런 걸 다 봐서 이제 지도를 그린다. 그래서 토양의 종류를 미국 분류는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12가지 있고 그 12가지 중에 우리나라는 7가지가 주로 나타나거든요. 아까 말한 제주도 화산의 토양 그 분류에 따르면 안디졸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농업기구,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분류로 하면 그건 그 안도졸이라고 부른대요. 안도라는 말이 일본 말로 검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 일본 말이구나. 그게. 일본 말이에요. 안도졸. 토양을 이렇게 이제 단면을 보면 뭐 색깔도 다르고 막 이렇게 층위가 구분이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거기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발달되지 못한 토양, 전체가 똑같은 토양 그래서 엔티졸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미숙토라고 그럽니다. 미숙토. 비옥하지 않은 땅이 예, 많은 거네요. 비옥하지 않은 미숙한 토양. 네. 비옥한 토양들은 되게 층위 발달이 잘 돼 있는 토양들이 이제 예. 되게 좋은 토양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비옥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고. 그냥 이렇게 흙을 퍼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봐서 조사를 하는 거.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지형도 보고 산의 모양새, 암석 저기 뭐가 왔을까. 그다음에 저기가 주변 하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다음에 토양에 이제 또 우리가 토양의 단면을 또 이게 흙으로 이렇게 파서 올립니다. 그래서 토양 단면을 오가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쭉 보면서 이제 그걸 다 평가합니다. 색깔, 뭐 그다음에 뭐 반문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배수 등급이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처음에 했던 토양 토성이란 소일 텍스처 질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현장에 딱 가면은 이거 자주 보는 사람은 아 강물이 흘렀으면 아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디서 깎였고 어디가 쌓였고 이렇게 다 예상을 할 거잖아요. 예상을 하면 저 넓들이 있으면 아 여기 같으면 구멍을 저기 뚫으면은 이게 흘러내려온 흙이 어디까지 퍼졌겠구나 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저기 깎여온들이 쌓이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뚫어보면 아 여기까지 쌓였네 이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멍을 파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구덩이도 파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구덩이를 1.5m 이렇게 파서 1.5m를 파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확인된 것은 계속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동일한 성질을 유지를 하는 건가요? 토양이 생성하는 기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사실은 뭐 최소 몇백 년부터 몇천 년 이렇게 걸리기 몇천 년, 때문에 몇만 년 걸리죠. 기본적으로 한번 세팅이 되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해서 요즘은 사람 때문에 자꾸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 자연적으로는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번 세팅이 되면. 기후 변화와 영향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건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강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엔티졸은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인셉티졸이라는 건데 인셉티졸은 인셉트란 말은 뭐냐면 라틴어의 인셉트럼이란 말입니다. 인셉트럼이란 라틴어 무슨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발달하기 시작한 토양입니다. 여전히 토양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느낌이 많이 오네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반숙토라고 합니다. 반쯤. 미숙토, 반숙토. 네. 그러니까 젊은 토양입니다. 젊은 토양. 네. 우리나라가 지질로는 굉장히 고지질 때거든요. 암석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토양은 아주 젊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토양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예. 주로 어떤 항목들을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토양 물리성. 근데 몇 년마다 매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매년 전부 다는 아니고 이제 매년 4년 1주기로 해서 이제 농업용수 수질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지표수는 이제 환경부가 하는 건 큰 수계.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공사 주로 하는 건 저수지. 근데 저희들은 아주 작은 수계. 실제 농경지에 가까운 작은 수계들을 이제 저희들을 조사하는 거고. 근데 지하수는 농업용 지하수 위주로 이제 하고 있고, 근데 그건 매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토양 화학성, 토양 물리성, 그다음에 토양 미생물, 잔류 농약 이런 애들은 4년 1주기로 해서 논, 밭, 시설, 과수. 끝나면 다음에 논, 다시 밭, 과수, 시설 이런 식으로 4년 1주기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데이터는 공개를 하는가요? 예, 공개는 다 되어 있고. 근데 저도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토양이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가요? 좋아지고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 예를 들어서 pH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양분이, 중금속 같은 게 올라가거나 이런 걸 트렌드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7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 장기적으로 똑같은 처리를 해서 계속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70년 조금 넘었는데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는 뭐 300년 이렇게 지금 계속 똑같은 걸 하는 똑같은 토양에다가 스코틀랜드 거예요, 거기죠. 거기가 그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300년 장기 연용으로 장기를 계속해서 똑같은 비를 계속 줬을 때 어떻게 이제 영향이 가나 이걸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예를 들면 유기물을 계속 토양에 투입을 해요. 계속 투입을 하는데 그 3%라는 걸 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그런 사이클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유기물을 많이 넣으면은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집어넣어도 계속 비슷한. 3.5%밖에 안 되고 3% 미만. 3%.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대에는 그게 이제 평형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퇴비를 아무리 더 넣어도 네. 사실은 분해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쌓이질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유기물 분해는 미생물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열대우림 얘기했잖아요. 메탄 많이 발생한다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미생물 살기 좋은 조건이 뭐냐면 좀 습하고 먹이가 많고 하면 미생물이 나와요. 그 병균이든 뭐 일반적인 미생물이든. 근데 우리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니까 또 습도도 없죠. 습해요. 그다음에 유기물이 있으면 그 먹이잖아요. 그럼 올라가서 그러면 얘도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미생물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럼 쫙 그 아마존 같은 데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온실가스 나오는 게 이 온실가스는 다 미생물들의 호흡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CO2도 마찬가지고 뭐 메탄도 마찬가지고 아산화질소, 밭에서 주는 건 아산화질소인데 아산화질소도 마찬가지고 다 호흡의 결과물이고 미생물 호흡의 결과물. 그래서 미생물군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기 좋은 조건 됐네, 먹이도 많아졌네, 습하네. 그러면 우리들 가자, 빨리 이게 생산 우리 식구들 많이 늘리자 해서 이렇게 늘렸다가 많이 늘어나니까 줄을 거잖아요. 그럼 얘들 다시 줍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우리 남성의 말씀 평형이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토양이 이제 비옥하기 어려운 토양이고, 그러니까 각 기후대마다 적절하게 토양 생산력이라 그럽니까? 이게 포텐셜이 정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사실 이제 나중에 식량 문제를 다룰 때 네. 지역마다 생산성을 어디만큼 높일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죠. 과학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쓰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토양에 대해서 한번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토양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농민분들이 아니면 국민분들이 보통은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은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네. 이런 일들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또 이렇게 가능하면은 직불금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논리적 구조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사실 과학자들이 하죠. 근데 이 일을 하는 과학자들은 보면은 부서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진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논문 쓰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 같은 데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연구비가 받기 어렵거든요. 대학원생이 하려는 대학원생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연구비 받기 좋은 학문만 계속하게 되니까 사실 전통적인 농학, 어떻게 보면 농업 생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최진영 박사도 얘기했지만 토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뭘 어떻게 바뀌어가는 걸 아는 거는 미래에 식량 생산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인구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백데이터가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고 이대로 아마 가면은
우리나라에 토양 연구하는 사람이 남아 있을까? 맨날 그 걱정하고 있잖아요. 대가 끊길 거라고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토양 연구하는 건 대가 끊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이제 토양 얘기를 계속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토양 연구가 계속될 수 있겠죠. 농업의 가장 기반이 되는 분들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은 밝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의 조회수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는 토양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